20년의 통합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이 절사 평균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거는 2.2%가 나옵니다. 파월이 무려 80년 만에 의사회에 잔류합니다. 앞으로 우리 뭐에 대비해야 되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케빈 워시의 연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기존의 파월 의장이 아니라 케빈 워시라고 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해서 개최되는 첫 번째 FOMC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바꿔나갈 연준의 첫 번째 FOMC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바뀐 게 뭐가 됐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함의점들을 왜냐면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이끌어갈 연준은 지금까지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파월이 이끌었던 연준과는 완전 다른 기관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분석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개최된 FOM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년의 통합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저께 제가 시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것은 사실상 기존 사실입니다. 이제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이 다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초점은 근데 뭐냐면은 연준이 앞으로 이 케빈 워시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케빈 워시 시대의 연준은 일단 소통 방식이 급격하게 축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파월 체제에서는요. 이 파월이 기자회견도 되게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시장과 소통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근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게 좋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횟수를 낮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20년 전에 그린스펀이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을 때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기관이 시장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온다 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운 게 케빈 워시예요. 근데 이제 그린스펀 이후에 버냉크 의장 그리고 옐런 의장, 파월 의장까지는 이 시장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연준이 발달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시 모호성을 띠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어지는 법이 뭐냐? 케빈 워시가 이번에 연준이 벤치마크로 삼는 물가의 기준을 바꾸자. 그걸 이제 절사평균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가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양적 완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을 해서 돈을 푸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케빈 워시는 양적 완화를 다시 회귀시키자. 즉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 QT,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하자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양적 긴축을 하자. 즉 시중에 있었던 유동성을 다시 연준이 회수를 하자. 즉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준이 뭘 해야 되느냐? 기준금리 중심을 사고하자. 사실 이 버냉키 의장이 금융위기를 겪었을 당시에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되게 힘들어지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이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시켰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 하나, 그리고 기준대로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이자율을 조절을 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연준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 기준금리도 조절을 하고 QT도 조절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때 임시 방편으로 생겼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 화폐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워시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중심을 회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워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AI가 생산성 증가를 불러올 테니까 그 부분을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케빈 워시가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케빈 워시가 집권한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 연준이라는 뇌관을 낳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기존의 의장이었던 파월이 지금 의사회에 잔류해 있습니다. 원래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면 그 즉시 연준의 이사에서도 사임을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이번에 파월이 이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사회에는 잔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파월은 연준의 이사로 잔류해 있고, 그 말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지금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워시가 과연 전 의장인 파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켄밀러가 케빈 워시라는 사람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러켄밀러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케빈 워시의 통화 정책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워시는 연준 의장이긴 하나 파월에게도 견제를 받고, 그리고 드러켄밀러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권력의 분점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케빈 워시의 연준이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함의점들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연준이 시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 걸 저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 족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다가 과도한 사전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합니다. 데이터도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뭔가 추가적인 이벤트가 일어나면 거기에 연준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기존의 가이던스를 줬던 게 있으니까 그 가이던스를 뒤집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시장이 그걸 반영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는 순간 시장에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신속한 정책 전환을 봉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인데, 2021년도 때 그 물가가 올라갈 때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파월에게는 족쇄가 된 거예요. 족쇄가. 본인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그 뒤로 올라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지를 못해서 금리를 늦게 올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오판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이런 전환 메시지를 주는 게 좋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비슷하게 점도표 같은 경우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점도표라고 하는 게 이번에 공개되는 건데, 그 연준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미리 그 점으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다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것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케빈 워시는 나는 점도표에 점을 찍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지향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 편향성 문구를 삭제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통화정책 성명서에다가 내가 앞으로 완화적으로 갈 거다, 혹은 매파적으로 갈 거다, 즉 금리를 내릴 거다 올릴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중립적이고 모호한 합법으로 그냥 이번에 결정된 부분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다가 향후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아예 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와 파월은 아주 극명하게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가 아니라 연준이 시장에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파월은 극대화된 투명성으로 시장의 기대를 통제하는 그런 방향성을 떼었고요. 이 워시의 연준은 전략적 모호성을 띈 가능성이 커집니다. 말을 줄이고 그냥 자기 생각을 해서 그냥 액션을 옮긴다. 그게 이제 워시 시대 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파월은 정책 핵심도 적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미리 메시지를 주고 대비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케빈 워시는 그것이 연준의 유연성을 저해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제시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표도 그렇고요, 성명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도 파월은 매 회의마다 꼭 기자회견 했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개최하는 게 맞다. 즉 기자회견조차도 매번 하는 게 굳이 필요하냐, 안 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버냉키 의장이 집권한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이래로 20년 동안 구축이 된 연준의 투명성 체제가 다시 옛날에 그린스펀식의 전략적 모습을 회귀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망설이게 되겠죠. 그것은 불확실성이 되고,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케빈 워시의 연준에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림자 연준이라고 하는 것도 리스크가 요인이 있습니다. 파월이 무려 80년 만에 의사회에 잔류합니다. 그 어떤 연준 의장이 물러난 다음에 이사회에 잔류했었던 적이 8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 파월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트럼프랑 각을 세웠죠. 근데 현재 연준에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임명한 이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남아서 연준의 영향을 밑에 행사하고 있는데, 아마 파월도 그쪽에 같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FOMC 12표 중에서 파월과 바이든이 임명한 이사들이 4표 정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4표면은 꽤나 큰 표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말을 들어서 금리를 내리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통화 정책이 워시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안 그럴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월러 이사는 공개 반기를 들었어요. 현 연준의 정책 시스템 오를 맹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위층 현재 지금 연준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서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시가 신임 의장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연준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케빈 워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화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시장이 현재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과 되게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옛날에 이 케빈 워시 어떻게 보면 스승 같은 존재였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이 케빈 워시의 멘토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워시와 부자관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목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루에 12번 넘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둘이. 그래서 이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케빈 워시에게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도 계시죠. 이분이 미국의 재무장관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드러켄 밀러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센트, 드러켄 밀러 이 사람들이 워시랑 되게 친하니까 이 워시에게 당연하겠지만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워시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림자 의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이 금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요. 금 기반 그림자 중앙은행이라고 부각되고 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금을 엄청 사들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보내고 있단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달러 기반의 통화 정책, 즉 금리 조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다 영향을 미치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달러를 많이 사서 달러가 많이 흘러야지만이,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달러의 영향력이 커져 있어야지만이 어떤 케빈 워시가 통화 정책을 했었을 때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어떻다고요? 대부분 금을 사고 있습니다. 금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달러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것보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더 통화 정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연준의 권력 다툼과 워시의 모호성이 지속돼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달러를 더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에 대한 신뢰의 근본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위구심이 생긴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를 더 기피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금과 단자 소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금 기반의 그림자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재정해야 하자라는 말을 케빈 워시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원 PC라고 하는 게 연준의 물가의 벤치마크였어요. 근원 PC.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이러한 그 변동폭이 큰 그러한 어떤 에셋 클래스들은 이제 물가 상정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는 건데, 케빈 워시는 여기에 대해서 현실을 왜곡한다라고 이제 폄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워시의 대안은 뭐냐? 워시의 대안은 절사 평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절사 평균은 뭐냐면은 매월 가격 변동폭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양극단에 있는 꼬리 일회성 품목을 절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뭐 에너지가 엄청 크게 올랐다 하면은 그때는 에너지를 제외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달 봤더니 에너지가 크게 안 올랐어. 그러면은 그것보다 예를 들어 더 크게 오른 뭐 예를 들면 뭐 임대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임대료 같은 걸 그때 제거를 하자. 즉 그 달에 많이 올랐던 그런 물가 지표들을, 그런 물가에 기여하는 그런 항목들을 그때그때마다 매월 많이 오른 순으로 제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극단적으로 많이 오른 케이스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결론이 바뀌겠죠. 원래 PCE를 가지고 매겼던 물가랑 절사 평균을 가지고 했었던 물가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차이가 나게 되는데, 현재 근원 PCE를 보게 되면은 근원 PC가 현재 2.8% 수준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가 그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4.2%였죠. 근데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이 절사 평균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거는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봐봐, 절사 평균을 쓰니까 연준의 물가가 낮게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를 벤치마크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 물가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꼴대를 바꾸면, 꼴대를 우리가 그 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금리 인하의 기대를 정당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시장이 봤을 때 합리적인 수단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부분에서 물음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절사 평균을 쓰게 되면 매월 그 변동 극단치를 절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현재 물가가 2% 근처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루킹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 상승분이 상단에 치를 쳐가지고 절사 평균이 물가 하락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경우를 경고하거든요. 즉 이 절사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신뢰할 만한 지표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월가에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절사 평균을 가지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호재인가,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장이 현재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Q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Q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 때 연준이 시장에서 돈을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 연준이 시중에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다시 줄이는 거예요. 시장에 다시 내다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는 달러를 주고 그 채권을 사갈 테니까 시중에 채권이 풀리면서 시중의 요소에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걸 저희가 양적 축소 혹은 QT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를 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은 이제 이 캐비너츠 같은 경우에는 이 QE, 즉 이제 연준이 시중에 채권을 사가지고 달러를 푸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봅니다. 되게 안 좋게 봐요. 왜냐면 이게 전통 경제에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중에 연준이 돈을 푸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케빈 워시는 되게 부정적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드러켄 밀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케빈 워시는 QT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사 평균을 쓰게 되면은 물가는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리 낮춘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 금리는 낮춰서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반대로 QT는 수행을 해서 그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상충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채권 시장이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죠? 내려오면은 이제 단기물 금리 내려옵니다. 단기물 금리가 빨리 내려와요. 왜냐면 단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금리랑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 QT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QT라고 하는 게 채권을 내다 파는 건데 그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장기물들을 팔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 팔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 채권의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준 금리는 내려가기 때문에 단기물의 금리는 내려오고 장기물의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이걸 저희가 곡선 스티프닝이라고 그래요. 즉 이제 단기물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서 이 채권의 일드 커브가 가파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단기물의 금리는 내려가지만 장기물의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효과를 상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모기지 금리, 즉 부동산 금리나 혹은 시중의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기물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장기물 국채 금리를 내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중에 있었던 대출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기가 선거에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트럼프가 용인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현재 우려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듀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은 장기국채 수익률이 상승이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의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장기물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채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빈 워시는 AI에 대해서 매우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AI가 생애 최고의 생산성 향상 물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I가 생산성을 우리가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왜냐?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증가되게 되면 경제는 좋아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물가의 상승을 동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 자체가 말 그대로 생산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게 케빈 워시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반대 의견에 뭐가 있냐면은 이 AI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전력 수요 폭증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단기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그냥 금리를 내린다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걱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관마다 아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 아세모글로라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연 0.07% 그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되게 좋게 보는데 골드만삭스는 매년 1.5%의 추가적 생산성 향상 불러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즉 뭔 말이냐,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편차가 되게 큰데 미확정 단일 전망에 기댄 선제는 모순이고 이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시장이 현재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 연준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FOMC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동결은 맞는데 그러면 동결인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중립적 동결 시나리오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률이 60에서 65% 사이, 즉 아마 확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일단 금리는 동결하고요. 동결하고 그리고 그 성명서에서 완화 편향을 지워버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빈 워시는 그렇게 성명서에다가 내가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 올릴 거다 그런 얘기는 완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울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절사평균 AI를 기자회견 때 언급할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모호성 극대화할 거예요.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안도를 하겠으나 가이던스가 부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빅스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파적 점도표가 나오면서 동결될 가능성, 이게 확률이 25에서 30% 사이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연준 의장이었던 제롬 파월을 비롯한 섀도우 다수파가 점도표에다가 연내 인상 가능성을 찍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장주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롱 듀레이션, 즉 장기물, 그리고 부동산은 타격을 받을 거고 동시에 달러가 강세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깜짝 금리 인상. 사실 이거는 저는 확률을 되게 낮게 보기는 하는데 확률이 그래도 존재는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인하가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건데 깜짝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케빈 워시는 시장에 가이던스 주는 거 안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현재 주어진 데이터만 보고 행동에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낮긴 하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증시 급락 최악의 꼬리에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시장은 서프라이즈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모두가 지금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이 나온다? 이러면은 큰일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할 필요 있겠다. 자, 결론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냐 보다도 이 연준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빈 워시가 기자회견이나 그런데 어떻게 임하느냐,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안 던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 만약에 뭐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별다른 말이 없다 하면은 케빈 워시는 이제 진짜로 연준을 모호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는 뭐에 대비해야 되느냐? 전략적 모호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준이 지금과 같이 미리미리 얘기해주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파월이 이끄는 다수파 그리고 드러켄 밀러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에 많은 영향을 행사를 할 텐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는 시장 스스로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변수가 커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지표가 나오더라도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더 파워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정화 대상을 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거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 FOMC를 면밀히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겁니다. 즉 이럴 때는 우리가 확률적 사고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확률적 사고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를 우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큰 이득을 냈었던 사례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퀀터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VIP 상담하기 탭이 있습니다. 상담 자체는 공짜이니까요. 편하게 여기에서 문의해 보시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